자, 교과서 76쪽에서 77쪽 냉전 체제가 형성되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그리고 분단 이런 것들은 모두 냉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6쪽에서 77쪽 사이에서는 냉전의 개념, 냉전이 우리나라 그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소련은 대립을 하게 되는데 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이 대립 현상 이것을 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교과서 이 왼쪽 부분에 보면 냉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냉전, 영어로 콜드 워라고 하죠. 찰냉 싸울 전입니다. 차게 싸운다. 자, 냉전은 양쪽 진영이 스파이 활동, 선전, 외교 등을 통해 대립하는 형태. 보통 무력으로 충돌하는 거를 열전이라고 합니다. 열전. 근데 그런 형태도 물론 있긴 해요. 냉전 시기에도 직접 전쟁을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처럼 그런 열전을 치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스파이나 팽팽하게 선전, 외교 이런 걸 통해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형태를 냉전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여기 한번 교과서 쭉 같이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은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였다.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것을 우리 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련은 동유럽을 사회주의화해 소련의 전후 복구에 활용하고 먼저 동유럽부터 사회주의로 만들었어. 군사적 완충지대로 삼으려고 하였다. 자,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의 대규모 경제 군사 원조를 통해 소련을 견제하고자 하였죠. 그래서 미국은 자본주의를 늘려나가려고 하고 소련은 사회주의를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대립이 아주 팽팽하게 있게 됩니다. 결정적 냉전의 시작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여기 1947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발표인데 그리스와 튀르키예에 대해 즉각적인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47년 미국의 당시에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이게 중요한 발표를 하게 돼요. 무슨 발표를 하냐면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해서는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겠다.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딱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소련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누구부터? 여기 나와 그리스, 튀르키 이런 나라들부터 원조를 하기 시작해.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커지면서 냉전이 본격화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냉전은 나중에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냉전 그래프가 있어. 냉전이 이렇게 냉전의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냉전이 어느 시점부터는 좀 완화가 되다가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냉전이 이렇게 종식이 되죠. 냉전이 종식이 되는데 이 냉전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1947년의 트루먼 독트린이다. 트루먼 대통령이 반공을 내세우면 경제적 원조를 해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소련과 갈등이 그리고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이 이제 38선 6.25 전쟁이라던가 남북 분단, 6.25 전쟁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시기에 있게 되는 거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69년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닉슨 독트린이라고 있어. 닉슨 독트린. 이거는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요. 이때부터 화해 모드가 조성이 돼. 화해 모드가 쭉 가다가 1989년에 몰타 선언을 통해 냉전이 끝났다고 선언을 하게 돼요. 동시에 같이 냉전의 종식. 그래서 이거는 시작, 그 다음에 이건 완화, 이건 시작, 이건 종식이다. 그래서 종식이 끝난 거죠. 시작과 완화와 종식. 시작,
완화, 종식 이렇게 냉전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중요한 선언이었죠. 이어서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유럽의 경제 부흥을 돕는 마셜 플랜, 마셜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건 같이 가는 거야.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계획. 유럽을 먼저 막 도우면서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자 소련도 대항을 해. 자, 소련은 뭐를 하냐? 코민포럼, 공산당 정보국, 그리고 코메콘 경제상호원조 회의를 결성해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의 단합을 도모하였다. 그래서 동유럽 지역은 다 소련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형성된 냉전은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아주 강력한 틀로 작용을 하게 되고 우리도 이 영향 하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미군과 소련군은 언제까지 친했냐?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45년 4월 독일의 엘베강에서 독일을 향해 진격하였던 미군과 소련이 만나 승리 기쁨을 함께 나눴어. 그때 함께 나눴죠. 몇 개월 뒤 한반도의 개성 부근에 있는 38도선에서 두 나라는 38선을 경계로 반갑게 또 악수도 했어. 이렇게 악수도 했어. 우리 사이좋게 나누자. 미군과 소련의 우호적인 관계는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못해 냉전이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충돌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충돌한 사례들이 여기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쿠바 위기, 그리고 중국의 공산화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본격화된 냉전은 미군과 소련군이 분할 점령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 여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냉전이 주었다.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당시 한반도에서는 미군과 소련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서만 통일된 국가 수립이 가능하였다. 미소 관계의 적대적 변화는 한반도에서 분단 국가 수립으로 이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냉전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미국, 영국, 소련이 있었지. 미국과 소련이 함께 참여한 그 회의에서 결정된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한반도의 정부 수립이 가능했다는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플랜을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 이 큰 어떤 바람, 이 냉전이라고 하는 그 대세를 우리가 거스르면서 우리끼리 여기에 통일된 나라를 세운다 이런 것이 사실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자 여기 이거 좀 잘 봐주세요. 뭐가 필요했다? 자 미국과 소련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서만 통일된 국가를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런 실정이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주변 국가들은 어땠냐? 당시에 자, 여기 중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는 중국은 공산당과 국민당이 계속 이제 이념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국민당 공산당의 좌우 합작이 있었어. 근데 그 2차 국공합작까지 결렬이 되고 이제 잠깐 국공합작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은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국공합작을 했는데 1차 국공합작 그냥 몰라도 되겠지만 그냥 일단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차 국공합작은 1924년부터 1927년 사이에 이제 군벌 타도를 목표로 일본 북쪽인 중국의 군벌 타도를 목표로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1차 국공합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국공합작은 언제 있으면 1937년에서 45년 사이. 자, 이건 일본 제국주의 타도죠. 일본 제국주의 대항하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두 번 이렇게 합작을 했어요. 힘을 모았어. 그러나 2차 국공합작이 결렬이 되고 나서 내전이 다시 시작되고 결국 이런 가운데에 당시 중국의 국민당이 상당히 부패했었기 때문에 공산당은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점령 지역의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결국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해서 장제스가 이끌던 중국 국민당을 대만 아시죠? 거기로 밀어내고
1949년 10월 1일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소련의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소련은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을 확대했다. 자, 이것도 한번 줄을 좀 그어보도록 할게요. 1949년 세력을 확대했다. 한편 자 그러면 그 동아시아에 또 중요한 나라가 하나 있죠. 자, 누가 있지? 일본이 있죠. 일본은 이제 패망한 다음에 미국이 일본에서 군정을 실시하고 민주적인 개혁을 추진했어. 그리고 평화 헌법이라는 거를 마련을 하게 되는데 1946년 11월에 이 평화 헌법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일본도 주권이 일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일왕은 단지 일본과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적인 존재다. 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고요. 특히 구조에 보면은 무력을 포기하고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에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가 있지만 이거는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가 아니에요. 그 방어용 군대라는 거지. 그래서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평화 헌법이야. 그렇지만 자, 이 동아시아에서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 강화되자 미국은 일본이 필요해졌어. 일본을 공산주의에 대항할 미국의 플랜은 일본을 공산주의에 대항할 방어기지로 삼아야 됐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뭔가 풀어주고 동맹관계를 맺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51년 미국 주도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상태에서 미국이 48개국과 평화조약을 맺도록 해준 거야, 일본을. 그리고 주권을 회복해 주고요. 그리고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해서 일본이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동맹군으로 전환.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의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해라. 그래야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같이 힘을 합해 공산주의에 맞설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압력을 넣게 되고 이런 가운데 1965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다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냉전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한국 현대사의 그 출발점은 냉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안보상 필요하다는 거야. 자,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볼게요. 지난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이 입증됐어요. 잘 싸운다. 일본의 인적 잠재력이 다른 세계 전쟁에서 평화를 추구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소련의 통제를 만약에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소련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태평양에서 군사작전을 벌이기 위한 병기과 인력을 제공하게 될 거야. 만약에 소련 통제를 받는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이 일본의 통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일본은 미국의 원조로 아시아에서 소련에 반하는 군사작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소련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 일본을 자기 편, 미국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한편 북한은 어떻게 됐냐?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이제 접촉을 해서 국제 환경과 국내 환경이 모두 조선 통일에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강조를 했어. 국제적 여건으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에 대해 승리를 거둔 덕분에 자, 조선이 행동을 개시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너네 지금 붙어있는 그 중국 자체가 공산화가 됐잖아? 너희들 유리해. 이제 국내 문제로 인한 시름을 덜었기 때문에 우리 소련이 너희 조선 지원에 힘을 쏟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소련의 이런 원조를 받아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냉전에 대한 이해를 여기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